스트레스가 너무나 큰 웅덩이를 만들면서 자존감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거죠. SNS도 대표적이죠. 자존감은 좋고 자존심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두 감정을 한번 비교해 드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뇌와 마음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분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 불안 지수가 높고 또 성취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자존감이 더 낮아지기 쉽다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된 심리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네. 한국 사람들이 타인의 어떤 성취나 기준 같은 것에 비교를 굉장히 많이 네. 하는데 이 비교의 그 대상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심리학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의 이 자기 인식이 약간 그 이상적으로 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자기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런 직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 돈 받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 이게 이제 나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누구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있었어야 될 곳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지금 내 객관적 현실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테니까 아무래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네. 안 좋은 기분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나를 내 생각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네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떨어진다. 네, 뭐 이렇게 실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실제로 능력도 있고 하신데 자기가 아직 그걸 증명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인식이 좀 문화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일종의 자존심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네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특히 자존심이랑 이 자존감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을 네네네. 것 같아요. 두 감정은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요? 네. 제가 이 두 감정을 한번 비교해 드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네.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자존감은 좋고 자존심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네. 이 자체는 좀 틀린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존감과 자존심을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 감정은 맞습니다. 자존감은 심리학계에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개념이고요. 네. 인간에게는 자기를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보편적인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에 따라서 이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자존심은 이게 한국의 문화적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에는 좋은 맥락도 있고 나쁜 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세면서 성숙하고 좋은 방식으로 이거를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자존심을 나쁘게 또 경험하고 쓰는 분도 계신 거죠. 그래서 뭐 자존감하고 연관을 지어 말씀드리면은 뭐 자존감도 좋은 자존감이 있고 나쁜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도 좋게 쓰시는 분이 있고 나쁘게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인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도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뇌에도 피로감을 주면서 자존감도 떨어질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사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죠. 가벼운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금방 이제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균형 상태로부터 굉장히 많이 멀어지게 되고 이걸 다시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트램폴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예,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뛰어노는 네. 고무판인데 여기에 이제 가벼운 탁구공 같은 걸 던지게 되면 금방 튕겨낼 수가 있죠. 근데 아주 무거운 이제 볼링공을 던지게 되면 이 큰 웅덩이를 만들고 튕겨내지 못하게 되죠.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뭐 테니스공 같은 네. 중간 정도의 공들이 계속 그 웅덩이로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웅덩이를 점점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전혀
나에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 동료들의 사소한 농담들이 한번 자존감의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이제 발끈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큰 웅덩이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자존감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 자존감의 균형을 좀 맞추려면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사소한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스트레스더라도 네. 이걸 균형 상태로 돌리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좀 더 쉽게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이랑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뇌의 어떤 반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SNS 같은 게 사실 이 동물 생태학에 비유하면 일종의 초정상 자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동물을 연구하는 그 분야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거위 같은 경우는 자기 알보다 더 크고 둥그렇고 빛이 나는 물체를 보게 되면 자기 알은 버리고 이걸 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초정상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어떤 본능을 넘어설 정도로 더 강력한 어떤 인위적인 자극인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자극에 훨씬 더 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게 사실 뭐 인간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들 그리고 뭐 이 과도하게 이제 꾸며낸 어떤 상품의 모습들, SNS도 대표적이죠. 내가 일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좋아해 주는지를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SNS에서는 이걸 굉장히 정량화된 수치로 아주 간편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세계보다도 여기에 더 끌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효율성에 끌리는 뇌의 어떤 설계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극에 계속 끌리게 되는 거죠. SNS에 끌리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뇌가 너무 과도하게 가장 효율적인 보상에 끌리면서 생겨나는 그런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정상 자극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심리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비교, 상향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 다른 뭐 서구권 나라들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될 무렵에 있는 청소년기에 SNS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성년자의 SNS 사용 금지를 시사했습니다. 특정 나이까지는 SNS 사용을 금지하고 또 스마트폰 사용과 판매까지 단속하는 법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뭐 성인기 초기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고 사회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분들은 네. 더 그런 쪽에 민감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자신의 어떤 삶의 이유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SNS에 중독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 타인에게 피드백을 받을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고 뇌와 마음을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게 좋을지 두 분께 팁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 타인의 시선에 의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정 욕구를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여기 저항감을 갖게 되면 오히려 이게 뭐 자기 혐오라든가 아니면 자기 비하 그리고 그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서 타인을 비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있었지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진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나를 탐색하는 계기로 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스스로가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는 그렇죠. 것부터가 출발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민 교수님께서 네. 팁을 한번 주시자면요. 저는 자존감의 기제들 중에서도 통제감의 욕구가 제일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그런 스트레스의 요인이라든지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뭐 악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플 단 사람의 마음은 제가 통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지 맘이지. 라든지 뭐 그 사람의 평가라든지 생각을 제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그 식으로 생각을 할 거고 내가 악플 달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해도 달고 싶으면 달 건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나도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이제 통제감을 키우는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 필요도 네, 있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내 책임이 아닌 거죠. 네, 완전 꿀팁이었습니다. 네, 사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면 나는 안 돼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반면 실패하고 나서도 자존감을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이게 그 자기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분석 심리학 쪽으로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답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발견해야 되고, 뭐 자기 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나의 한계도 경험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정말 그 진정한 나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모습이 아닌 걸로 누가 비난을 하거나 네가 뭐 잘못됐다고 말해도 흔들릴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정한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잘 찾은 사람들이 분명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이렇게 배울 만한 캐릭터가 있었는지 네.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샤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94년인가? 그 오스트레일리아 피아니스트입니다. 데이빗 헬프갓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뭐 아버지의 평가라든지 주위 시선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피아노를 되게 잘 치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정신병도 얻고 그 정신병원 그 수용소에서 수십 년을 허송세월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뭐 여러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찾습니다. 자기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결국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아니스트로서의 인생을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뭐 그런 콘테스트를 했을 때 자기보다 잘 치고 상 받는 사람한테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막 손도 떨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나중에는 그 자기랑 경쟁했던 피아니스트의 연주회에 가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거든요. 네. 거기서 정말 저는 그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본 것 같습니다. 샤인이라는 영화.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김학진 교수님께서는 그런 캐릭터 한번 추천해 주실 만한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제가 봤던 드라마, 네. 그 나의 아저씨라는 네. 드라마에 거기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 아마 영화 감독으로 나왔던 막내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훈이.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성과를 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움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영화가 실패하도록 이 여배우에게 이제 연기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여배우가 제대로 연기하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기 불구화라는 현상입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생각되면 내 실제 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러 자기에게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그 기훈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행동의 원인들을 보다 잘 알아차리게 되죠.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던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추려고 했던 그런 숨겨진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고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나만의 자존감을 설계하는 법 각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기 싫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일은 하게 되는데 싫어하는 일은 뭐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하면은 되게 얻을 일이 많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데도 좋고요. 네. 내가 하기 싫었는데 했는데 되더라. 네. 그럼 또 굉장히 자기 발견이 되거든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능력이 있었네, 라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싫은 일을 함으로써 통제감과 자기 효능감과 자기 결정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존감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여러 감정들의 이면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억누르기보다는 이걸 그때그때 정확히 잘 알아차리는 훈련이 그걸 이제 그 인정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발현되는 걸 이제 막아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어떤 욕구를 느끼는지 좀 적어보고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그런 될 수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뭐 감정 일기라든가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인정 욕구 일기 같은 걸 써볼 수도 있죠. 내가 인정 하루에 욕구 경험했던 네. 큰 감정들, 강했던 감정들을 떠올려보고 그 이면에 혹시 인정 욕구가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지식살롱에서는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심리학과 뇌과학의 시선으로 풀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 저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